맡은 한남대 최신훈입니다. 지금부터 고마나의 토요특강 79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분은 박경숙 첼리스트십니다. 연주할 곡목은 멘델스존의 무원곡 리 원의 보호테입니다. 이어서 가비도프의 분수가에서 앳 파운틴 이어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봐주십시오.
오늘 강연에서도 말과 소리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곡입니다. 두 번째는 연주해 주신 박경숙 선생님의 소개에 의하면 분수 옆에서 아이들이 야단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난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연상이 되셨겠죠? 박경숙 첼리스트 선생님 그리고 반주해 주신 유권재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만나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잘 견디시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코로나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이 자리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오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첫 학기 첫 모임을 정말 기분 좋은 맑고 시원한 초가을날 가지기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까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날씨가 31도까지 오르고 영참 결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적정하게 4시에 모였던 것을 2시에 이렇게 모이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많은 분들 여기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좀 나중에 다시 또 재언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후마나 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던 김중순 선생님 설립된 18년 전부터 지금까지 후마나 운영위원장을 맡아 계시면서 잘 이끌어 오시고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년 전부터 자기 건강의 문제 얘기하면서 좀 다른 사람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원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사회 보시는 최신환 선생님을 후임 후마나 운영위원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신환 선생님은 우리 계대 출신이고 74학번 김중순 선생님하고 동기십니다. 동기시고 독일 튜빙겐 대학에서 철학자 슐라이마가에 관한 논문으로 하게 하시고 한남대학교에 오래 재직하시다가 2, 3년 전에 정년퇴임하셨습니다. 독일 통이고 또 학자시니까 뭐 너무 좀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잘 인도해 주시라 믿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중순 위원장님 또 전효숙 음악 맡아보시던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런 뭐라 그럴까 대상이나 보상 없이 순수히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주제하에 이끌어오면서 서로가 교통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유만화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정신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다양하게 그 점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원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박태국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모임을 화음으로 화합으로 시작해서 특강으로 이어지고 특강 끝에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으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의 모임의 성격입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도 뭐 누구 당나귀 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나귀 귀에 대해서 김중순 원장님 특강을 해주실 테니까 당나귀 귀 가지신 분들은 더 잘 들으실 거고 또 뭐 듣기 싫은 분들은 눈 감고 계시면 될 거고 늘 평정하시고 10월달 모일 때까지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문 정순모 목사님 최근에 조금 불편한 일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남식 이사장님 늘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이 친구들, 후배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우리 김중순 원장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한 김중순 전 위원장께 감사패 수여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 선생님도 같이 올라가시죠.
감사패 운영위원장 김중순 재임 기간 2006년 2월에서 2022년 7월 귀하는 2006년 2월에 창립된 아카데미아 고마나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16년간 토요특강, 봉사활동, 문화탐방, 아셈 등의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사람됨을 생각하는 모임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였기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17일 아카데미아 고마나 회장 신규 연이어서 임금님 비는 당나귀 미다소왕에서 경문왕까지라는 주제로 김중선 원장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를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현재 대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정에 어떤 제가 몰랐던 순서들이 있어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총장님께서는 오늘 날씨가 덥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늘도 맑고 기분 좋은 일인데 또 반가운 사람들 만나는 건 더 좋은 일이죠.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어서 상당히 흥분됩니다. 근데 그런 일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몸이 아플 때 참 힘듭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괴로운 일은 스승 앞에 나서서 강연을 하는 게 이건 몸 아픈 것보다 힘듭니다. 그 괴로운 짓을 뭐하려고 하노?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래도 그 괴로운 상황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면 그게 또 순교가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만 먹고 나섰습니다. 강의 중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이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내놓고 읽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제가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그림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한 시간 지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기 훈련을 받아가지고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화면에 나온 내 이야기는 우리 후마나의 세우는 뜻이라는 일종의 헌장 비슷한 긴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를 되살펴보고 전승되어진 지식을 되새겨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스스로 거울에 비추어 보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카데미아 후마나를 세우는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분절적인 시각을 통섭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여러 선생님들 계십니다만 각기 자기 전공 때문에 그 옆을 기웃거리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평가 기준이 있고 이러다 보니 조금 더 큰 그림을 읽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나마 우리 후마나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숨통을 좀 터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 후마나 모임이 즐겁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도 경문왕 이제 신라의 48대 왕입니다. 이분이 이야기 뭐 다 잘 아십니다만 새롭게 해석해 보면서 일종의 전공을 넘나들고 분절적인 시각을 통섭적인 시각으로 좀 모아보는 그런 시도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861년에서 875년 그러니까 9세기 후반이죠. 그때 계시던 분인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 이름이 김계명입니다. 우리 학교 이름하고 똑같이 개자 명자 씁니다. 김계명. 아버지는 왕은 아니었어요. 이 신라 이 시대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복잡한 시대였는데 왕권 다툼이 아주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아버지를 건너뛰고 경문왕이 흔한 왕에 의해서 지명을 받습니다. 왕으로 지명을 받는데 경문왕은 원래 이제 이름이 응염이라고 하는데 응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화랑에 속해 있었습니다. 화랑에 속해 있다가 이 흔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번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됩니다. 어떤 대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 흔한 왕이 묻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답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사람은 첫 번째는 겸손한 자.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래쪽에 앉는 자. 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 두 번째는 검소한 자. 아주 예쁘고 명품 옷을 입을 만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 세 번째가 권세를 부리지 않는 자. 이제 이렇게 세 종류의 인간을 설명을 했더니 이 흔한 왕이 너무나 마음에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저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대단히 유교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흔한 왕이 이 응염을 사익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익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은 이제 차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내게 딸이 둘 있는데 첫째 딸이 둘째 딸이 있는데 어느 딸을 원하느냐 택해라.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 첫 딸과 결혼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게 순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동의를 했는데, 그 자기와 같이 그 화랑에 있던 범교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흥룡사 스님이 와서 옆에서 코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둘째 딸은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유는 뭔가 하니까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더 이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뜻이 있었죠. 그래서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왕위에 오르고 첫째 딸마저도 이야기가 좀 헷갈렸네요. 이제 첫째 딸하고 이제 제가 좀 행성수술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은 둘째 딸, 친구는 첫째 딸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못난 첫째 딸이었지만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쁜 둘째 딸도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따지자면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경문왕의 설화고, 두 번째 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기이한 행동이 뭔가 밤에 잠을 자는데 침상에 뱀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뱀들이 이 가슴을 막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데 주변에 신하들이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니 경문왕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쫓아내지 말라고. 나는 이 뱀이 없으면 나는 잠을 못 잔다. 아주 참 기이한 대답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또 하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또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네요. 이 뱀들이 혀를 내밀며 가슴을 핥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혀를 내밀며 가슴을 핥았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 번째 단락은 경문왕이 당나귀가 됩니다. 근데 참 그 설화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당나귀가 됐는지, 뭐 아파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당나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돼서 부끄러워서 여기 그 성국 유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오로지 그 자기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 혹은 복두장이라고 하는 모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절대로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 다짐을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 복두장이로 변합니다. 이 복두장이는 그 비밀을 세상에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못해가지고 대나무밭에 가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임금님 그런 당나귀.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세상에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경문왕이 알았어요. 그 대나무를 다 베게 했습니다. 베고 그 자리에 유채꽃 맞죠? 산수유 가득 심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딱 한 단어만 빠졌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임금님 귀는 길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말이지 싶은데 성국 유사에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해뒀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이라면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세 번째 단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로 묶여있는 내용인데 화랑 가운데 세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이제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시를 지어서 바친 거죠. 그 시를 대구 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보내가지고 곡을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곡이 곡명이 이 세 개입니다. 현금포곡, 대도곡, 문궁곡. 이 세 가지의 노래를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 박경수 선생님이 하신
저런 첼로 같은 현악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금을 안고 노래를 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될 테고, 대도곡은 말 그대로 하자면 큰 길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 세 번째는 문군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큰 길에 나가서 저렇게 악기를 들고 백성들에게 물어보다,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아마 큰 귀와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사실 어릴 때 동화 때부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동화도 다 나왔으니까. 근데 동화 이야기는 워낙 그 변형이 많아가지고 오리지널리티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물론 이야기는 그 전부터 알려졌었지만 이게 미다스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최남선 선생님입니다. 1929년에 이제 여러분 아주 소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면서 일제되었으니까 일본어로 써졌을 때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어째서 이랬지? 최남선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같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참 재밌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곧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백남준 선생님이 이걸 영어로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학계에서 좀 알려지게 된 거죠. 그 후에 한참 후에 1977년에 알렉스 코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제목으로 A Korean Midas Tale 이런 제목으로 국제학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80년대 때 가지고는 더 본격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내 학자들의 논문은 대부분 최남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같다, 비슷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별로 진전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미다스 이야기 그리고 경운왕 이야기 이걸 보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삼국유사를 읽으려면 삼국유사가 사실 정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비하면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그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이걸 이제 제가 글로벌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조금 시각을 확장하면 그 의미는 삼국사기가 가진 정사가 A는 B다, B는 C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상 훨씬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삼국유사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난생설화라든지 문희희의 오중을 놓아지고 뭐 홍수가 나게 됐다라든지, 또 바리떼기의 이야기라든지 디바인 트리스터라든지 뭐 삼국유사에 직접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치원과 버지라고 하는 시인 이런 걸 동과 서의 극과 극 그리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참 막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꼭 막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도구를 잘 쓰면 막연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도구인지는 조금 이따 가보겠습니다. 미다스 왕은 이 프리기아의 왕입니다. 프리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터키죠. 오늘날 터키입니다. 저기 흑해고 이 아래쪽이 이제 지중해, 저 옆쪽이 에게 바로 옆쪽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여기 터키하고는 뭐 거의 붙어 있으니까 참 이건 참 운명적으로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싸움과 갈등을 멈출 줄 모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대전 때 저 터키는 저 섬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 이 아나톨리아, 이 전체를 아나톨리아라고 얘기한다면 아나톨리아 침략을 계속해서 했죠. 계속해서 했는데 그 희생자가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도 사실은 일리아드에 나오는 소설의 일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 오늘 이야기하는 데는 프리기아입니다. 프리기아와 트로이는 사실 문명을 서로 나눴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림 어디가 그렇죠. 이게 전송하는 과정에 뭐가 미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초탈회육 우문이라고 하는 아주 기원전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번 눌러보라고요. 다 빠졌네 그림이. 잠깐 도와주시려니까 아까 하던 거 이렇게 차탈리 우먼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6,000년 전에 어떤 예신상인데 이거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림이 다 빠졌죠. 살려주니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이 아나톨리아는 지모신, 대모신, 그 땅의 여신, 땅을 다스리는 여신을 믿었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대부분 그랬죠. 여성신이 먼저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원전 2000년쯤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여신에게 이름이 붙여지는데 바로 케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케벨레 여신. 그러니까 이 기원전 2000년 이때 되면 이 미다스의 프리기아가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기아는 바로 케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 더. 됐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탈회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키벨라라고 이제 세련된 예신입니다. 근데 이 미다스 왕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술을 좋아하는 그런 신입니다.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한 슬레노스가 술에 취해서 막 헤맬 때 바로 우리 미다스 왕이 그 슬레노스를 구해가지고 이 디오니소스에게 돌려보냅니다. 디오니소스는 고맙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찾아줬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미다스에게 상을 내립니다. 뭘 해줄까? 그랬더니 미다스가 하는 말이 나는 황금을 좋아합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든 터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상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해버리니까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고 더구나 사랑하는 딸을 안았더니 딸까지 황금으로 변해버린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견디다 못한 미다스는 다시 이 디오니소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본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디오니소스가 오케이 그러면 저기 박토로스라고 하는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몸을 씻었더니 다시 본상이 회복이 됐다. 근데 저 박토로스라고 하는 저 강은 지금도 이제 터키 남쪽에 있는데 지금도 사금 채취장입니다. 금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신화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연결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으로 다시 돌아온 미다스는 마음에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행동을 전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바로 판에게로 갑니다. 판이라고 하는 시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반인반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양의 뿔이 달려있죠. 지금 하체가 보이지 않는데 하반신은 역시 양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루스를 부릅니다. 피리를 부릅니다. 이 전형적인 판의 모습인데 숲을 다스리는 신이죠. 바로 이 판에게로 찾아가서 판을 숭배하고 그 숲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황금이라고 하는 물질 문명에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학을 때는 정말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갈 곳은 그게 자연이구나.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어떤 세속적인 걸 다 버리고 자연이 주는 온전한 판이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하나, 전체, 전부 이런 뜻입니다. 그걸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인격적으로 한층 더 성숙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숲속에서 지나는데 툼루스라고 하는 이제 산신이 미다스를 초청합니다. 자, 오늘 아폴론과 판 이 두 신의 음악 경연대회가 열릴 테니 당신이 와서 심판을 좀 해줘. 초청받아 갔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게 이제 잔치하는 음악 경연대회가 하는 중입니다. 돌려야 되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신이 아폴론이죠. 아폴론은 하프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 구석에, 오른쪽 구석에 머리에 뿔이 나 있는 조금 건달같이 좀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미다스는 그 가운데 여기 이 사람이 막대기 들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미다스가 막대기 들고 뭐 하는 거겠어요? 음악 경연대회를 하는데 판이 먼저 아마 연주를 했던가 봐요. 이야기 흐름에 의하면. 그 두 번째가 아폴론이 연주를 했던 모양인데 그 신화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는 입장할 때부터 남달랐다. 그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옷, 그 광채나는 얼굴, 이렇게 막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아폴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툴루스는 사실은 심판장이지만 약간 좀 편견을 갖고 있었던 셈이죠. 처음부터 아폴론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경연대회가 끝나고 아폴론의 손을 떠줍니다. 미다스는 아폴론에게 절하고 졌다라고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는데 오로지 이 미다스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나는 봤을 때는 판의 음악이 훨씬 더 낫습니다. 아주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판을 숭배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판의 어떤 철학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아폴론이고 앉아서 물개수를 들고 있는 사람이 드물로스입니다. 그리고 아폴론이 저주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나한테 잘했다고 할 때 당신 혼자만 지금 판을 지지하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 벌이 뭐냐 하고 하니까 지금부터 너의 귀는 당나귀 귀. 네가 음악을 잘 못 들었잖아. 귀를 내가 크게 해줄 테니까 더 잘 들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큰 귀로 나타납니다.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판, 그 다음에 아폴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그 귀를 가지고 아까 경문왕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발해주는 이발사가 와서 그 비밀을 알게 됐죠. 도저히 이 비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로 하고 3번 송송거리고 닫아버렸다.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봐요. 그 후에도 계속 그 소리는 들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다스 왕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이야기인데 사실은 시대적으로 따지면 경문왕은 훨씬 더 후의 이야기니까 경문왕이 미다스의 왕으로부터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아폴론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아까 제가 말로 했습니다만 저렇게 그림마다 저렇게 멋있게 나옵니다. 판은 이렇습니다. 괴물이죠. 근데 이 판은 헬메스의 아들인데 이 헬메스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헬메스는 악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두 판과 또 아폴론이 경연했던 리라 그리고 하프와 피리 이 두 개를 다 이 헬메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 신이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니께 좋다 내게 좋다 그런 일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마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다스 그걸 이제 찾아 미다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2000년 BC 2000년 그리고 AD 9세기 그러니까 3000년 전에 3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는 여기는 실크로드의 제일 끝 그러니까 저기 반도를 넘으면 서양입니다. 동양의 끝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이 먼 거리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달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궁금증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신화를 읽었던 사람들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냥 넘겼던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이니히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이야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고고학의 영웅 그런 거 하면 완전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평가해 줄 만한 것은 누구보다도 상상력이 뛰어났던 사람, 그리고 열정이 풍부했던 사람, 그리고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9개국어에 능통했는데 우리 보통 뭐 능통하나 그러면 가서 그냥 소통되나 소위 말하는 서바이벌 랭귀지 정도 그만 해도 무슨 나라 말 할 줄 안다 이런데 이 사람은 9개국어를 너무 쓴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이걸 9개국어를 6년 만에 마스터를 했는데 한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6개월 걸렸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 논문을 보면 소르본에서 학위 논문도 있었거든요. 도저히 지금도 사람들이 의아해야 할 만큼 어떻게 이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지? 이제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터키 땅은 사실 제가 저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기 네모 박스에 있는 저 자리가 트로이인데 이 사람은 저 트로이가 바로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트로이다라고 이 사람은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됐죠. 근데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바로 옆에 그 트로이 바로 옆에 그 섬들이 있죠. 저기에 최근에 원래 초에 다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리 길이가 3,600m. 이게 천하칼레 다리인데 이걸 우리나라 성경에서 지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 저는 그 신문 보도를 보면서 공사할 때 가봤었는데 완성됐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다. 이거 뭐 일본에서도 와서 어플라이하고 여러 이제 공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걸 따가지고 결국 완성을 시켰는데 온 세계가 다 놀랐죠. 이게 이제 바로 트로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 프리기아 옆에 있고 이게 또 신라와 또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풍부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슐리만이 8살인가 부모님한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어. 그림책을 하나. 그림책에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리아드의 내용인데 나 포세이돈은
트로이인들을 위해 그들이 성둘레 두텁고 웅장한 성벽을 쌓아주었으니 그들이 도시는 난공불락이 되었다. 이 한 문장을 딱 보고 슐레이만은 이 성을 찾아가겠다. 8살 때 그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책이 그림책인데 거기 기록에 의하면 이제 흑백으로 나왔을 때 바로 이 그림이에요. 루벤스 그림. 루벤스의 그림이 트로이 화재 이후에 도망치는 아에네아스, 트로이 장군이죠. 그 장면이 그려진 저 그림 보고 이제 완전히 믿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네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그 신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20년 동안 그 자리를 찾아가서 발굴 작업을 합니다. 20년 동안 발굴 작업을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직접 자기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제 이렇게 발굴했는데 그 발굴 현장이 지금은 작년부터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이 터키 가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에 의하면 이 트로이의 현장은 아주 특이하게도 중동이 대부분 그렇죠. 이 동네는 뭐 A라는 문명이고 저 동네는 B라는 문명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땅에,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에는 중층적으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제1층이 제일 아래쪽. 이게 이제 마치 지층하고 마찬가지죠. 2층, 3층, 4층, 5층, 6층, 8층, 9층까지 이걸 찾아낸 거예요. 9개의 문명이 이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2층이 트로이라고 믿은 거죠. 트로이에서 엄청난 보물들을 찾아냈습니다. 엄청난 보물들을 찾아냈는데 그 보물들을 이제 잘 처리했으면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자기 부인에게 씌웠습니다. 그 귀한 보물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이거 다 그 터키에서 발굴해가지고 독일, 뭐 영국으로 다 보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별로 죄의식을 못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좀 웃긴 일이죠. 자기 부인에게 다 걸어주고 자기 부인을 왕비로 만들겠다는 그런 욕망,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후학들에 의해서 2층이 아니고 7층, 6층과 7층이 트로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돼서 지금도 발굴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화로 나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슐레이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트로이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 동쪽,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여러분들 구글에 쳐보면 실크로드의 동쪽 끝은 중국의 시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주로 넘어오질 않아요. 이 부분이 이제 미싱된 건데 사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동단이 시안에서 경주까지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하는 일들이 우리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유물로서도 증명을 해야 되지만 또 문서로서도 증명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맥락이 맞게끔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 길을 통해서 고고학, 통상학, 신화, 언어, 음악, 미술, 건축, 의상, 비단, 도자기, 제지술, 인쇄술, 천문학 이런 것들이 다 교류가 됐으니까 사실은 따지자면 오늘날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는 연구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게 후만하니까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자, 미다스 왕이 한반도 찾아온 길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911년에 이 문학자, 이 크루키라고 하는 사람은 아나톨리아에서 인도까지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버전들을 여러 개 찾아가지고 그 후에 81년에
최근입니다, 그죠? 독일 사람 한스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경문학의 이야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뿐만 아니라 티베트, 몽골, 캄보디아 이런데 전부 한 50개국에 이런 버전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가장 최근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보다 더 최근은 이제 레비 스트라우스 20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비 스트라우스의 유고입니다. 유고에 바로 오카가미 아마 The Great Mirror 큰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역사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유 교수님 잘 아시죠? 저기에 어떤 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을 못 읽어봤습니다만 레비 스트라우스에 의하면 땅을 파고 비밀을 숨겨놓는 그런 장면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건 이 미다스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슈트라우스가 설명을 했는데 일본에서 후속 연구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두 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일랜드의 라우리 렌쇼크 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영어로는 이렇게 쓰더라고요. 레프라티브 롱시치 제가 이거 아일랜드 출신 교수님한테 물어봤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읽냐고 했더니 엉뚱하게 저렇게 읽더라고요. 라우리 렌쇼크.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바로 썼습니다. 라우리 렌쇼크의 왕이 이 당나귀였어요. 당나귀였는데 이 사람은 스토리가 그 햄릿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그래서 일종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난폭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당나귀이니까 이 이발사들 불러가지고 매일매일 머리 깎고 죽여버리고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니 마지막 온 나라에 이발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과부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죽으면 당신 머리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걸을 했더니 용서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서할 일이 모르겠네. 어쨌든 이 사람에게 붙은 닉네임이 뭐냐면 관용의 왕입니다. 관용의 왕. 앞에 죽인 건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한 사람 살려줬다고 해서 관용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기 석상에도 보면 귀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죠. 이게 아일랜드 그러니까 터키에서 중심으로 보자면 서쪽으로 넘어간 이야기죠. 근데 동쪽으로 넘어온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키르기스탄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키르기스탄에 가장 아름다운 이 이식도라고 이 호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의 도시 옆에 있는 도시가 촌폰아타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는 바로 아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손 왕은 역시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얘기는 사실 당나귀 아손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발사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주인공도 역시 왕의 머리를 깎아주고 비밀을 지킬 수 없어서 괴로워하니 어떤 마법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땅을 파고 거기다가 소문 내라. 그래서 잘 덮어라. 그대로 했습니다. 이런 모티브는 다 똑같죠.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위에 덮는 걸 잊어버렸네. 위에 덮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 물이 이 호수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키르기스탄의 이 미다스 다른 버전 중 하나. 이처럼 온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당나귀를 그려놨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게 지금 터키죠. 미다스 왕. 이 당나귀가 이야기가 찾아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렇습니다. 중간에 키르기스탄 그리고 몽골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여기 중국의 서쪽 티베트 쪽입니다. 여기에 아주 완성된 형태로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했던 거 있죠. 여기는
이제 부분적인 모티프만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확인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길이 여기서 보는 대로 실크로드와 중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교역이 있었지만 그 교역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에 묻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대략 4개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 신화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 이제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귀, 그냥 나귀라고 해도 되는데 그때 당나귀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를 지칭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짐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중국 전체 이 미더스와 모티프의 이야기가 없어요. 아직 발견이 안 됐죠. 있는지 모르죠. 이제 그 하나고 두 번째가 인도 문명권의 남아시아가 그러니까 인도 쪽이겠죠. 인도 쪽에 우리가 잘 아는 허왕옥이 김해로 넘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AD 48년에 그래서 이때는 뭐 계속해서 불교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후에 해초가 물론 한반도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해초 중심의 많은 신라성들이 인도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죠. 불경들이 많이 가지고 왔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실제로 동인도 지역에는 이 미다스 왕의 변형된 이야기가 4개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도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나무에 대가지고 비밀을 이야기하라고 요거 조금 다르죠. 그랬더니 다른 쪽에 가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세상에 다 퍼뜨린다. 이런 이야기들. 세 번째 가설입니다.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서 전달됐을 가능성입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834년에 흥덕왕이 온 나라에 법령을 하나 공포를 합니다. 사치 금지. 그 사치의 내용이 뭐하니까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향료품, 모직품, 카페 말이죠. 빛, 관, 슬슬, 공작새, 꼬리털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구입도 하지 말고 그걸로 장식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저게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는가. 그게 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흔들리게 했는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또 물건만 들어왔겠습니까? 사람이 같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물건들이 전부 이제 아랍 페르시아 계통의 물건들이니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조금 후에 이분 콜다베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쓴 책이 있습니다. The Book of Roads and Kingdoms. 도로 왕국에 관한 이야기. 이 책에 신라가 등장합니다. 최초 등장하죠. 뭐라고 합니까? 신라는 황금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이 신라와 교류가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헌에도 885년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향악 자병오수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사춤 그러니까 탈춤이 있죠. 우리가 아는 우리 최고의 전통 안동 탈춤도 있고 고성 탈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오리지널이 자기가 장안에서 뽑은 서역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사사춤 같은 것은 지금 서역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모양이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따라 들어온 게 뭐 문양이라든지 기예라든지 악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대 874년에서 884년 사이에 잘 아시는 대로 중국에 황소의 난이 일어나죠. 이 소금장수, 이 황소가 못 살겠다.
계획하자라고 해가지고 온 나라를 뒤엎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황소의 난 때문에 당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소의 난 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랍 무슬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랍 무슬림들이 그때 이미 중국의 해변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아랍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기 왔지?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가 아랍에 의해서 멸망한 게 661년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고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때 그 유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중국과 페르시아, 아랍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장안에 그렇게 많은 페르시아 문명이 왕성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통계에 의하면 수십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은 게 바로 아랍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요즘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죠. 바로 외국인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마구 죽였어요. 그래서 문헌으로 나타나 있는 것만 해도 죽은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만 점 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어딨습니까? 도망가는 곳을 찾은 곳이 바로 한반도 나라라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짜고났습니다. 어떻게? 바로 879년에 이제 처용이 등장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학자들이 설명한 내용이죠. 처용 생각만 보세요. 아랍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랍 사람 혹은 페르시아 사람,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이 사람 혼자 왔겠어요? 왔다니 많이 왔겠죠. 뭐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유입된 물품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랍 사람들에 대한 인상은 중국과 달리 상당히 좋았던가 봐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역병을 쫓아내는 사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다시피 그 시대에 의술이 페르시아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더더욱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 배운 중에 한 분인 이수 선생이 최근도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쿠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페르시아 이야기를 발견하고 지금 이제 우리말로 제 연구소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출판이 될 텐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유민 중에 남아에 있는 왕자가 아비틴이 신라에 와가지고, 신라의 공주 이름이 플라라입니다. 신라 공주 이름 치고는 좀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플라라를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그 말은, 이건 우리 문헌이 아니고 페르시아 문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한반도 역사가 만나는 순간이 바로 이 쿠시나에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아비틴이 신라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다시 아기를 낳고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나라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서사로 잘 그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미나스 왕이 경문왕을 찾아오는 그런 과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분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이 세 번째 가설을 삼았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야기만 있는가? 신라 문명을 혹은 실크로드 문명을 특정할 만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황금. 그 황금은 주로 황금 인간, 카자흐스탄 쪽에서 발견된 황금 인간, 또 황금 금관, 신라에서 다 발견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단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실크로드 선상에서 바로 당나귀가 전달되는 이 루트와 별로 다르지 않게, 그건 사실 약간 북쪽입니다만, 북쪽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제가 저기 쿠르간이라고 하는 녹색의 저 삼각형에 있죠. 쿠르간은 뭐냐면 대형 무덤입니다. 대형 무덤.
우리 신라에 가면 경주에 무덤들이 다 대형이지 않습니까? 저 왜 저러지? 어떤 왕은 조그만한데 어떤 왕과는 굉장히 대형 무덤으로 되어 있네. 근데 시기적으로 찾아봤더니 주로 4세기에 있어요. 그래서 8세기까지 집중적으로 그 대형 무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스키다이 혹은 흉노들과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고고학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류의 증거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죠. 저게 이제 미다스 왕의 쿵가입니다. 이거는 우리 천마총이죠. 그 미다스 왕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저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천마총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왕관, 단검, 황금인간,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구리로 만든 꼭 일종의 그릇입니다. 동복, 저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실프로트에 한결같이 발견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신라와의 관계가 그냥 그것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 몇 가지 나오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을 당나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는 어쩌면 말보다 먼저 든 혹은 동물 중에서 인간의 문명과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C 3500년에 이런 바퀴가 수메르에 의해서 발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마차를 우리 마차라고 합니다만 사실 앞에 끄는 게 말이 아니고 당나귀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교통 수단이 전쟁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집트 17세기 보면 이집트에 소위 힉소스 민족들이 이집트를 침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뭐 힉소스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초기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한데 그들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민을 왔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그림의 가운데 당나귀가 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당나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이 침략이었다면 그냥 이민이 아니고 침략이었다면 글쎄요 이민도 그렇게 반가운 이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다 뺏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집트의 세츠라고 하는 이제 왕이 왕자였죠. 오시리스를 죽이고 오시리스를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요. 그래서 강에다 나일강에다 뿌려버리죠. 이런 신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셋은 이집트에서는 악마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모습이 바로 당나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리스 아나톨리아 보면 또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풍요. 여러분 나귀 젖 먹어보셨어요? 맛있습니다. 가시고 꼭 한번 마셔보십시오. 불쌍한 만큼 저렇게 짐을 지고 다녀도 불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쪽은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통의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랍니다. 말보다 훨씬 더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말은 말이에요. 주인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훨씬 다루기 쉽죠. 왜냐하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채찍을 치고 달려하면 북석이건 뭐 별자벽이건 뭐건 구분하지 않고 막 진격하는 게 이게 훈련을 잘 시키면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됩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그렇지 않대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자기가 위험을 감지하면 절대로 뛰어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나귀는 고집불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그 자체로서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성서에도 나오죠. 성서에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만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낙이 자기 눈에는 천사가 보이거든요. 천사가 못 가도록 길을 막는데 자꾸 가라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 발람이 낙이 매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왜 나를 때립니까? 저 하나님께서 천사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굉장히 현명한 동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삼손의 이야기로 삼손이 전쟁할 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기독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 이게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장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로 오면, 중앙아시아로 오면 여러분들 이 세 개 그림 가운데 공통점 혹시 보입니까? 구스타프 도레가 그린 판초 이야기는 산초 판자 이야기는 뭐 유럽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어쨌건 나귀 타고 거꾸로 달립니다. 저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그림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거는 나스레드나 호자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다 잘 알려지는 현자입니다. 13세기에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한국의 김사카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풍자 시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저렇게 거꾸로 타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거꾸로 탄 게 아니라 나귀 뒤로 돌아섰지. 이제 이런 식의 현답을 하는 장면들이 여러분들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홍도의 18세기 때 지금 관송미술관에 있는데 저건 뭐냐면 과로 도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과라고 하는 선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이제 노자는 이제 경칭이니까 과로라고 해가지고 당나라 7세기에서 10세기에서 있었던 사람이 같은데 이 당나라의 이 현자를 김홍도가 그린 거예요. 아주 18세기 그림.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터키의 유누스 엠네라고 하는 일종의 국가 지식기구인데 우리 학교하고 이제 자매교육을 맺었습니다만 총장님 한번 모시고 한번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 그림이라고. 근데 보니까 저게 왜 우리 그림이지? 난 본 적도 없는데 실제 난 그때 본 적이 없어요. 한 10여 년 됐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아 저기 김홍도 그림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저 그림 좋았어 나를 좋겠어요. 일종의 어떤 정서적인 동질감을 느꼈겠죠. 왜? 자기들에게는 나스레드는 호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나귀의 모습은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동양 쪽에 와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 미다스 이야기는 사실은 이 이중적인 이야기를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가 그르다라고 하는 이야기 메시지가 아니고 그 둘이 결국 하나로 합일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지금 음악과 관련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 헤르메스의 카두세우스 지금 이제 헤르메스 지팡이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의과대학에서도 저걸 요즘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의과대학은 원래 그리스는 뱀 한 마리인 걸로 아는데 요즘은 별로 구분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마리가 참 중요한 거죠. 뱀 두 마리. 뱀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까 경문왕이 잠잘 때 뱀을 가슴에 안고 자더라. 이 뱀이 그 뱀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이 햄레스가 이 악기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는 플룻을 저 이름은 판플룻이라고. 판이 온 세상 소리를 다 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라이언, 소위 리라 아폴로가 연주하는 이거
이것도 역시 헬멧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둘을 시합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어떤 사람은 저게 옳다라고 하는데 저 판프루스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패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승자, 패자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문스라고 하는 아까 그 산신, 이 산신이 아폴로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음악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잘생겼다. 이건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그 음악하고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 악기의 다른 점은 뭐니까 플루스는 노래를 못해요. 저 입으로 연주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이언은 노래를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박형수 선생님 연주하신 게 희한하게도 멘델스존의 리드 오네 포르트. 노래인데 가사가 없는 노래.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메시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노래만 가지고 음악을 할 수도 없고 연주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문학 이야기에서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미다스 이야기에서 그 갈등의 구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한다면 경문학 이야기에서 매우 서사적인 구조가 완결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이 동양에서 이 피리도 희한하게 저 보십시오. 저게 복희 여와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복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와예요. 중국의 이 창조 신이죠. 이 둘이 이렇게 몸을 꼬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뱀이 또 등장해요. 뱀이 또 등장. 근데 이 여와는 바로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생황은 동양의 필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그 필이 이야기 판프루트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라이언, 이 복희는 바로 이 또 다른 현악기를 비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비파와 피리가 하나로 어울릴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문학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음악은 사실은 저는 그 동양 음악을 잘 모르는데 설명을 보니까 바로 율려라고 하는 우주의 형성 구조, 형성 철학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양력이고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음력,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합해서 화음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뜻에서 완벽한 소리, 온전함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두 개가 연주가 이루어지면 동황이 찾아와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춘다 라고 설명을 할 만큼 이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만파식적 저기 저 강창에 있는 식당 말고 만파식적 그 별로 놔둬줬습니다. 근데 거기 식당 이름이 만파식적인데 이 만파식적 이야기가 아주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시문왕이 그러니까 문무왕의 아들이죠. 시문왕이 가문사,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가문사를 마저 짓고 있는데 바다에서 성이 하나 떠내려오더라 라고 어떤 신학을 보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는 돌로 강화졌다가 낮에 되니까 돌로 핫하더라. 그 섬에는 대나무가 이제 하나 서 있는데 그 대나무도 마찬가지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문왕이 직접 나가서 용을 만나서 용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용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너희 조상인 문무왕과 이제 문무왕이 회령이 되고 김유신이 천신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고 왔으니 저 대나무를 꺾어다가 피리를 만들면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피리가 바로 이 만파식적입니다. 이 만파식적 지금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저 만파식적이 이 만파식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이름이 어떻게 있어요? 제 감흥상 이게 제 무모항의 묘입니다.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자 하나 써봤습니다. 청어무성. 그러니까 소리 없는 곳에서 듣는단 말이죠. 소리가 없는데 듣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어무형. 형태가 없는 곳에서 본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 경문왕 이야기와 이 미다스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문왕이 뱀이 가슴에 올라타서 혀로 가슴을 핥더라. 육체잖아요. 육체를 핥더라라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 경문왕의 가슴은 이 그리스의 귀다. 무슨 뜻이냐면 멜라푸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이 멜라푸스가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뱀이 찾아와서 귀를 핥은 후에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카산드라 예언자죠. 이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뱀이 자기의 귀를 핥고 난 이후에. 그래서 귀와 가슴은 이제 같은 걸로 보죠. 그게 일종의 감성적인, 육체적인 것이라면 아폴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지성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립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귀가 훨씬 더 강했어요. 저런 글씨, 이제 총명이라고 하는 저 글자에 앞에 부가 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상자에도 귀 있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고 봐요. 저 지금 부처님 귀가 크다는 건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저 귀를 당나귀 귀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여기 됐던가 봐요. 이게 벌을 받았다라고. 근데 그 메시지가 우리 경문왕에까지 와가지고 벌 받아서 경문왕의 귀가 커졌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로 오히려 귀가 커졌다라고 하는 축복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안 들리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도. 그러니까 저 글자가 저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아폴로는 태어난 지 4개월 만인가? 4일 만인가? 8톤 뱀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뱀이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는 그런 존재인데 아폴로는 그게 미신적이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지성적인 걸 훨씬 더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건 시대의 흐름이죠. 이걸 뭐 대립적인 어떤 동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아주 표현대로 하자면 미신적인 시대가 어떤 신화적인 시대가 역사적인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서 있는 인물들이 미다스이고 경문왕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성경책 영어로 읽으신 분 다 알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성경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늘 눈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눈을 귀로 보내겠어요. 우리는. 그게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니까요. 그리고 보는 거에 대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속담도 있듯이 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근데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 헤라 부인이 모르게 이제 또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우는데 이오라고 하는 예쁜 여성을 데리고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오라고 하는 여성을 하얀 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얀 소를 만들어버리고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이거 없잖아. 딱 잘못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아르고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소 좀 지켜봐달라고. 저기 진짜 손지 아니면 이어지. 근데 아르고스는 어떤 사람이야? 눈이 100개가 나는 사람이에요. 눈이 지금 저 그림에 좀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이 이마에 전 눈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우스는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헤르메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가서 저 아르고스 좀 처단해줘. 아르고스 때문에 내가 저 이어주고 내려오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헤르메스 갑니다. 헤르메스가 가서 이오스를 아니 아르고스를 처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리가 되죠. 그러니까 청력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시각을 패투시킨 거죠. 그래서 잠들게 해가지고 죽이고 이 100개의 눈을 다 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나중 이야기입니다만 아르고스 불쌍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눈 100개 그 헤라가 그거 다 떼가지고 공장 꼬리에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공장이 그 꼬리에 눈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눈은 볼 수 없는 눈이 되고 있죠. 이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셸 푸코가 말하는 판옵티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감옥에 가면요 타워를 있지 않습니까? 감시하는 타워 다 볼 수 있잖아. 판옵티컬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는 것까지에 우리가 너무 기대다 보니까 보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대한 신뢰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서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패닉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패닉 상태가 나는 거죠. 바로 이 판에서. 그런데 이 악기의 이야기는 이제 이 둘이 합해지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 서양의 그리스의 이야기를 필히 따로 리라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악기에 두 개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 악기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데스에게서 유리디케를 구해오는 이 올페우스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통해 가지고 구해옵니다. 물론 이제 실패하죠. 누구 때문에? 올페우스 때문에. 올페우스 뒤만 돌아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페우스가 소리로 보는 것을 패퇴시켰다면 자기가 보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근데 기어코 보고 싶었단 거예요. 뒤가 되고 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버렸어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만파식적 이야기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이 피리가 뭐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효소왕 때 이제 국선인 도레랑과 안상이 말갈주에 잡혀갔는데 그 잡혀가는 것이 뭐냐면 북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라는 뜻이죠. 근데 그 죽음의 세계에 잡혀갔는데 바로 이 만파식적 소리를 통해서 구해낸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피리와 현금의 영분술적인 합일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가사 없는 음악은 짐승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설명에 의하면 이 판은 짐승의 소리만 내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더 주시해야 될 것은 이 판이 미분의 세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양머리에, 양의 다리에, 그 반인반수, 그건 뭡니까? 자연과 사람이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은 시대죠. 그 미분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온전성,
그러니까 역사 시대는 자연과 인간을 철저히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온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 메시지인 거죠. 이 경문왕의 이야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포고, 대도곡, 원궁곡, 이건 처음에는 가사만 갖고 왔던 것을 이제 경문왕이 이 곡을 붙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곡과 가사, 노래와 악기, 이것이 공존할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문왕과 같은 혹은 미다스와 같은 이런 형태의 인물들이 역사 속에 몇 사람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미완의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완이라고 실패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 실패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게 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어떤 경계인의 범주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고민해야 되는 운명, 그런 운명 여러분들이나 저는 똑같이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에키나톤, 이 이집트의 그 아멘호텔, 아마 18대 왕이었지 싶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집트에는 다신교,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진하게나 다 신이 되던 시대였어요. 어느 특정한 조그마한 도시에서 숭배되던 신도 혹은 인물도 죽고 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 아멘호텔은, 그러니까 에키나톤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등장시킵니다.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등장시키면서 유일신교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실패합니다. 이 아멘호펜이, 이 에키나톤이 죽고 나서는 다시 신교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양신을 그리는 에키나톤과 그 부인 네페르티티, 이 두 사람의 그림입니다. 두 신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후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설명하죠. 이 에키나톤이 주장했던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이 오늘 말하는 유일신의 최초의 출발이다. 구약의 신 혹은 이스라엘의 신. 미온에게 두 번째, 줄리안 아포스테이트. 이건 뭐냐면 배신자 이런 뜻이거든요. 왜 배신자냐? 아시다시피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진하게나 다 세례받아서 기독교인 되겠다. 기독교인 되는 거 좋은데 세금의 혜택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는다.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유일신의 입장이 사회를 오히려 더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신교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뭐 다신교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웃신, 다른 신도 똑같이 경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대교 쪽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주고 또 이스라엘에다가 유대교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속타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톨리아의 지신이었던 지모신이었던 키벨레에게 가서 이제 호소를 합니다. 키벨레의 찬가를 만들어내면서 당신이 다스릴 때가 가장 좋은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 하나로 껴안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어머니처럼 감사했던 당신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비는 그런 창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배신자였죠. 미완의 개혁 두 번째 케이스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저는 경문왕을 봅니다. 경문왕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소위 신라의 하대라고 하죠. 왕권 다툼이 굉장했습니다. 식구들끼리도 가족끼리도. 그래서 경문왕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왕이 되는 케이스인데 대단히 이 왕권 때문에 혼돈스러운 시대였고 또 하나는 당으로부터 간섭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그건 뭐 이 시대 뿐이었겠습니까만 이 어떤 제도로서 경문왕은 소위 중화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기를 또 원했어요. 모든 관공서의 이름이나 뭐 혹은 지방의 이름이나 이런 걸 다 중국식으로 다 바꾸는 그런 노력도 했었어요. 그리고 국학을 직접 유교의 본산이잖아요. 국학을 직접 이제 그 찾아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굉장히 독려를 했어요. 근데 참 이중적인 것이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황룡산 연등놀이에도 참석을 했고 여기 지금 동화사의 비루함 3층 석탑도 이 경문왕이 세웠어요. 불교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어요.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었을까? 조금 되돌아보면 아까 나귀를 거꾸로 타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에 이제 두 가지 또 하나 이제 경문왕 이야기에서는 복두쟁이 모자를 만드는 사람 이 등장하잖아요. 또 미다스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모자를 덮으시워가지고 귀를 가린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건 이미 프리기안 캡이라고 해가지고 저 모자 이렇게 꽃가리 이렇게 되어 있는 저 모자 있잖아요. 저 모자는 저쪽 동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 사극 같은 거 다 덮어 쓰고 나오잖아요. 저게 우연히 같은 걸 덮어 쓴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복두장의 이야기, 미다스와 경문왕 이야기와 겹쳐서 그 문명이 이쪽으로 넘어왔던 어떤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 위에 있는 저거는 이제 소위 우리 저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 소그드린이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이었죠. 페르시아 계통 다 그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 안에다가 쓰는 또 모자가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생겼죠. 그뿐이 아니라 울산 천전리 그러니까 울산 천전리 벽화 있잖아요. 벽화에 뱀이 꽃가루 쓰고 있네. 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무당들이 이 꽃가루 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두와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무당이나 뱀은 상징적으로 우리 계속 이야기해 줬습니다만 현세가 아닌 어떤 미래의 세대라고 할까? 시대라고 할까? 아니면 초월적인 세상을 볼 수 있고 그것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상징이 바로 이런 모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미다스 왕의 이야기와 경문왕의 이야기는 일치하는 부분이 중첩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나귀귀는 인과관계로서 생겨난 벌이나 비웃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화책하고 상관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주인공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에게 제가 제일 밑에 써놨습니다. 마지막 맨, 경계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혹은 파괴적인 창조자라고 하는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애매한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아울러야 되겠다. 아우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종들이 미다스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데 그리스 문명과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이 막 넘어갔을 때 미다스는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굉장히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경운왕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아랍계 통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인종들이 막 밀려 들어왔을 때 경운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경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도 괜찮을 것이다. 그 시대는 뭐 그리스나 혹은 프리기아나 신라나 권력 다툼이 복잡했고 질서와 무질서의 관계, 인위와 자연, 그리고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 그리스 문화와 프리기아 문화, 원주민인 테모신인 키베르와 그리스의 여성, 제가 잘못 썼네요. 테모신은 여성이지만 그리스의 하늘신은 여성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응념과 범교사,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 이런 것들에 두 개의 다른 가치들이 공존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들에게 고민이었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경계이다. 결론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되돌아보는 이 이야기는 정확한 답이 이거다 저거다 뭐 그런 고민은 안 해도 싶습니다. 고민 자체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눈은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너무 과학적인데 의존해야죠. 그건 우리 이야기에서는 주로 시각, 눈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할 텐데 그러려면 꿈과 희망과 도전,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이런 것들을 다 내 걸로 삼고 때로는 거기에 아마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슐리만이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경문왕의 묘 있잖아요. 경문왕의 묘는 아직까지 특정되진 않았어요. 어디가 경문왕의 묘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이제 짐작으로 고고학자들이 이게 경문왕의 묘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뒤져보면 슐리만처럼 좀 황금들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거기서 황금을 얻는다면 제 꿈이 이렇습니다. 적어도 한 여자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남는 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성 원장이 어떤 사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정신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문 많이는 못 받겠는데 질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하세요. 그러니까 당나귀와 뱀 뭐 이런 거 나와서 이제 굉장히 신화, 동화, 뭐 문란 역사 3000년까지 이래서 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이 경문왕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는데 또 전혀 다른 생각이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미다스는 미적 주체성이 아폴로가 판의 음악적인 이야기를 할 때 판이라는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정제되고 세련되고 역사화된 그 음악에 이제 누가 점수를 더 주느냐 뭐 이런 차원인데 뭐 니체식으로 말하는 아폴로가 그 디오니소스를 이김으로 해서 비극에 멸망이 왔다는 뭐 이런 식에서 이제 조금 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다스의 주체성이나 미다스의 강력한 신조차도 근데 12신에 들어가고 6대 신인 아폴로조차도 자기의 미적, 음악적인 미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이라면 이 경문왕은 제가 삼국유사를 읽기로는
공주 중에 누구를 선택하라 그러면 남자로서 너무나 원천이고 당연하고 직관적인데 그 여자 선택을 못해서 가족에게 바뀌었습니다. 전혀 주체성이 없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너무 조근하고 민감했어요. 그것도 안 돼갖고 다음에는 하랑의 그 선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범교사에게 다시 자기 아내 선택을 또 맡겼습니다. 왕이 대해서는 뱀들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뱀이라는 것은 간신이잖아요. 해를 나른다고 하면서 최소한 기독교지도 그렇고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게다가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교, 유교에서 이야기하니까 유교, 또 관료들 통합한다, 중마사상. 결국 이 경문왕은 철저히 남의 이야기 듣는 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저는 부정적으로 읽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나귀를 아무도 자랑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거 칭찬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나귀라는 것은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수치스러워. 최소한 우리의 역사에서는 어리석고 고집세고 못생겼다. 이제 고대 선사시대 때 왜 당나귀가 그렇게 뭐 현자 내지는 굉장히 좋게 됐는지 모르지만 미다스 자신도 그렇고 본 사람도 그렇고 경문왕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 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거부했다면 오늘의 이 이제 귀와 이거를 음악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금은 정치화된 사회적인 것에 비해서 매우 독특한 해석이어서 사실 제가 조금 이제 그 새로운 걸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미다스의 강력한 이 주체적인 자, 남의 말 안 듣기, 그리고 경문왕의 남의 말 너무 듣기, 이 사이에 지도자로서 뭐 아니면 리더로서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안에 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시간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제가 뭐 답변할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전 한 가지만 보탠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좀 주체적으로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들께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살면서 보니까 이제는 제 생각보다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는 제가 존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귀를 더 크게 열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내 지금 맞게 하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그래서 경문왕이 거기까지 왔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자체는 양쪽 이야기 다 본인은 그걸 수치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걸 어떻게 고쳤다라든지 어떻게 바꾸었다라든지 결론이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있는 그대로. 당나귀가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아까 손 드시는 분이 저 뒤쪽에서 없으십니까? 네, 미다스와 경문왕 사이를 보면 거의 3,000년, 그리고 우리 시대로까지 하면 4,000년 가까운 시간을 1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주었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후만을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분의 시대에서 이제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됐지만 다시 종합하고 융합하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그런 사고뿐이 아니라 정말 인류의 문명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중순 원장의 친구 모임이 있는데 부탁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운영위원장을 그만두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을 꼭 증정하게 해달라 부탁이 있었습니다. 빨리 좀 나와주시죠. 네. 그리고 윤성도 교수님, 우리 회원이시기도 하시죠. 이 행소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경주에서 저쪽 중국을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당나귀 혹은 눈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얘기해 주신 우리 김민준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문제를 안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나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가 커야 이제 많이 듣겠죠. 듣고.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 문제는 이쪽 길도 큽니다. 많이 듣고 많이 나가버리죠. 그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뭐가 돌아가느냐. 많이 듣고 많이 굴리고 많이 내보내고, 그것이 그게 이제 임금에게고 그게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왕관을 쓴 소피 슐리만 금이 나오면 전부 다 자기 부인한테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을 오래 해봐야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10월달 네. 10월달에 많은 분들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토요특강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